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는 코리아 그래픽 2022 프리뷰 시간으로 산업별 메타버스 적용과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산업별 메타버스 적용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 분은 전에 나오셨었고 또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좀 재밌게 뭐 어렵게 너무 하시지 마시고 재밌게 꿈을 우리는 줘야 되니까 이 프로에서 그래서 오늘 소개 잠깐 해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의 안무정 책임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신사업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새로 두 번째 책이 내시죠? 이번 주 세 번째 책입니까? 오늘 책에 관련돼서 좀 핵심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 데이터 지식 서비스 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스마트시티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영역을 좀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드3의 최성건 기술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게임 물리 엔진을 만드는 곳이고요. AR, VR 관련된 트렌드를 쫓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제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교육도 하고 실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 엔지니어 겸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성근 이사님은 오래전에 3D 프린트 같은 거 아트 작품 그거로다 우리 방송을 하셨는데 좀 자주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재미있는 걸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메타버스 이젠 실행이다. 이거 책 이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우선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사업 모델도 좀 개발을 해서 이전에 그 명랑 요거 이제 그 VFX 할 때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내 최초로 이제 그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했었고 이번에 한산이 나와서 되게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이 실제 이제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관련된 걸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그 널리지를 좀 정리해서 출간 활동을 한 3-4차례 정도 했고 근래에 나온 그 메타버스 이젠 실행이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메타버스는 2000년대 나왔었던 트렌드였거든요. 그러다 다시 이제 2020년에 이제 다시 이게 이제 그 부활을 했죠. 근데 그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의 차이는 요거 하나 이제 팬데믹이 그 당시에 2000년대는 없었고 지금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2000년대 때 메타버스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다가 사라졌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뭐 닷컴 버블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CG의 기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익숙했던 대면 문화가 비대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뭐 자발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코비드가 어쨌든 이 언택 문화를 이끌었던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되게 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뭐 여행사나 항공사나 이런 쪽도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 항공사는 뭐 지금 티켓을
뭐 얻기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그 항공사 직원들을 많이 이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캐파를 또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위드 코로나로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실제 그 비대면에 관련된 문화들은 안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네, 회의를 해도 이전에는 이제 대면이 그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비대면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대면인 같은 경우는 일부 인원들만 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의 리얼 유저는 사실상 저희 게스트로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30대 이하, 그 다음에 Z세대 내지는 M세대도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나이가 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건 이제 알파 세대, 2010년 이후에 그때 태어난 친구들, 지금 중1이나 이런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 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공간의 이런 놀이터에서 놀기보다는 노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 서로 재밌게 노는 거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실제 그 리얼 월드하고 버추얼 월드에 대한 어떤 경계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메타버스의 유저가 30대 이상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목적성이 있는데 그건 교육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그 네트워크 중심의 어떤 디자인 설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뭐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례가 이제 게임사가 그 실제 이제 정보 공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제페토 가지고 그 게더타운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나눠진 거예요. 30대 이상 야 줌으로 하자. 무슨 메타버스야. 근데 20대는 되게 좋다. 라는 그런 완전히 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런 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어쨌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와 같은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거의 모든 기술이 다 접목되는 것 같아요. 근래 이제 정말 핫한 부분이 요 디지털 휴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디지털 휴먼을 쓰는 자체가 그 기업에서 어떤 A라는 제품을 교육을 다 하죠. 교육을 다 하고 나면 매장에서 그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그 직원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으니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치된 형태의 지식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디지털 휴먼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NFT 뿐만 아니라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레고 블록처럼 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메타버스 분류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소셜 메타버스, 오피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임팩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영역은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고, 이게 그 라이프 로깅 정보가 예를 들면 시티에 관련된 내용이면 이거는 그 실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고, 팩토리에 나오는 IoT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두 번째 큰 게 이제 오피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가상 오피스 쪽에 이제 물리적 사무실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공간, 그 업무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피스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거고,
소셜 메타버스는 사실은 그 페북의 이제 메타가 사실 이제 오큘러스 디바이스랑 연결해서 소셜 메타버스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서 VR, AR의 디바이스를 써서 그 업무에 활용하는 거하고 제가 박사님이랑 이거 쓰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 소셜 메타버스는 사실은 게임에 국한되지 않을까. 근데 그 글라스도 있잖아요, 이렇게. 글라스가 있긴 하지만 말고, 예. 그것도 제가 좀 써봤는데 예. 여전히 좀 무거운 느낌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뒷반부, 그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가 이게 소셜 메타버스에서 이 오큘러스라는 디바이스를 분리해서 그거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만 계속 밀면 그러면 소셜이라는 거가 이제 지금의 메타 같은 거고 네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는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거를 현실과 거의 트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예를 들면 옴니버스, 그 엔비디아의 그 옴니버스인가?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가 그거에 대한 가장 좀 텐저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자체가 거기에 이제 저작 도구나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글라스를 쓰거나 그 HMD를 써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그거를 이제 모컵도 보고 그 다음에 협력 디자인도 하고. 근데 이게 뭐 그 뉴욕에 있는 아주 뭐 뛰어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디자이너가 꼭 한국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이걸 보니까 네. 요 소셜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고 오피스 메타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는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애플이 나올 건데 그건 또 어떤 세계를 하는지 좀 궁금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그 각자 회사들이 자기만의 메타버스를 좀 삼국지처럼 막 영역 그렇게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하는 방식과 문화인데 요 슬라이드는 사실 애플에서 그 애플의 이제 그 AR 글라스에 대한 그 나름의 그 커머셜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그 저는 뭐 제가 이제 애플의 제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 그 스마트폰의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L사나 S사나 뭐 G사 같은 데서 막 얘기해도 문화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AR이라는 걸 실제 이제 글라스를 해서 실제 상품화해서 막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하나의 팬덤이나 문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메타에서 주장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실제 이제 소셜도 이런 AR 글라스를 쓰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세 개가 마이크로소프트 건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홀로렌즈 2에 그거는 비싸고 그다음에 저쪽 메타에서 나오는 건 한 60-70만 원 정도고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건 한 뭐 한 3,000불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다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증강현실 기반에서의 디바이스가 있을 것 같고 역할이 근데 VR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역할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하신 부분은 VR 환경에서의 디바이스 역할이고 하나는 그렇죠. 증강현실 기반에서의 디바이스 역할인데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실제 이제 HMD를 쓰는 자체가 이런 그 공간과 괴리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가상 공간에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뭔가 이렇게 되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답답함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 교육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 의료 교육받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제 그 VR 영역인 걸 갖고 AR 같은 경우 정말 라이프 사이클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약간 그게 이제 분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VR은 나름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데 요새 말하는 XR이나 뭐 그거는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떤 가상 거를 내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 손에 여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위치 정보나 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거는 내가 이걸 갖다가 요 탁자에다가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VR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왜 사실 저기도 아직 그 대중화를 못했거든요. 이 우리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 뭘 만질 때 그거를 이거가 이제 실험 코딩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걸 딱 만지면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가 코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있다라는 거가 왜냐하면 요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그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익스텐션 영역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가상 휴먼, 가상 인플루언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관된 정보를 그 전달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래밍 된 이런 가상 휴먼이 가장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이제 24시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요새 또 한 가지 더 나간 게 이런 인플루언서 쪽. 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관광공사가 이전에는 이제 그 빅 셀럽들, 뭐 손흥민이나 이런 그 셀럽들을 썼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쭉 지나면은 그 이제 계약이 단절되고 종료되고 그 다음에 거기 초상권도 못 써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이런 휴먼 기반에서 인플루언서들 뭐 수아나 뭐 한유아 뭐 이런 그 인플루언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활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런 그 팬덤도 형성되고 익숙함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아 저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많이 볼 때 이 사진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저작 도구로 해서 CG 저작 도구로 해서 만들어진 사진인지 직접 찍은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가상 인플루언서 자체도 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면은 셀럽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그런 자체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가상 인플루언서 가장 좋아하는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 목소리나 이런 비주얼을 지금 프로그래밍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이런 가상 인물이 네. 뭐 누구한테 뭐 모욕죄를 됐거나 뭐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했을 때 책임이 그 코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 한 가지 더 번외로 말씀드리면 그 저쪽에 보면은 코디드 바이어스라는 그 다큐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흑인의 그 여성 그 대학생인데 왜 흑인은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인종에 관련된. 하여튼 예, 그 부분이 있었는데 왜 흑인하고 아시아 쪽에 그 실제 안면 인식이 왜 떨어질까? 그 실제 정확도가.
그게 사실은 이제 그 편향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 때문에 그 대학생이 그러한 운동을 하면서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그걸 계속 이슈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여기 정리하면서 이 루이의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요 루이의 얼굴만 바뀌었지 이 실체 신체 요 영역은 실제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이가는 본캐는 사실 가수 지망생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무대 공포증도 있고 이 코어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발탁이 안 된 거죠. 데뷔가 안 된 건데, 요런 거를 이제 실제 그 가상 휴머로 해서 실제 이제 가수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 가장 불편했던 얼굴에 대한 핸디캡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자기 본캐의 그런 것들을 부캐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노래가 나가는 건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가수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정리하면서 루이는 되게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의 단점을 실제 가상 휴먼으로 극복한 그런 형태의 레퍼런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DX를 할 때 이게 이제 조직 기술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가 중요한 실행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공간인데, 이게 이제 뭐 가트너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 메타버스가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일반화되는 시점은 10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10년 후에 뭐 메타버스 하면 돼.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전에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면은 메인 세대들이 이제 그 알파 세대들이 입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있는 엔지니어나 뭐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나 미국에 있는 엔지니어랑 협업해야 돼요. 그러면 맨날 줌으로 그건 아니죠.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 DX를 하는데 중요한 액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DX도 약간 지금 우리 안책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나 과격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 IT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오늘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이제 AI와 메타버스가 실제 이제 DX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액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AI나 이런 거에 사업 개발을 할 때 AI를 한다고 해서 막 좋아지지 않거든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도 확보해야 되고, 학습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알고리즘 넣으면 그것도 돌려가지고 어디 게 좋은지 또 확인해야 되고,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거 뭐 잘 되면 해야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할 거라면 빨리 해야 된다. 경험을 쌓고 나름의 노하우나 지식을 쌓아야지 실제 이게 DX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남들 잘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한다? 이거는 뭐 구글이 아닌 누가 와도 해줄 수 없어요. 그들은 도구로 제시할 뿐이지.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그거죠. 그냥 줌으로 해 라고 얘기하면 줌으로 다 가는 거죠. 뭐하러 그거를 뭐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알파 세대나
Z세대의 아주 똘망똘망한 친구들이랑 일하려면 그 환경을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질문이 네. 뭐 많이 아시니까 이 지금 이 컨텍스트들을 많이 아시니까 야 구글은 왜 좀 조용한 것 같은데 구글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뭘 하고 있을 것 같은 하고 있을까요? 구글이요? 예.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이 생각보다. 그때 글라스를 만들었다가 네. 안 돼서 이제 간두고 또 뭔가 다시 뭔가 한 거 있는데. 뭐 AI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AI 쪽으로는. 근데 이게 또 구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건 저희 사견이에요. 네, 사견인데. 우리 사견 좋아합니다. 네, 사견인데. 이거 항해 들어올까봐 지금 약간 컨설이 되는데 구글은 제가 봤을 때는 헝그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막 필사적인 애절함. 애절함. 메타처럼.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충분히 이 커머셜하게 나올 수 있는 캐시카우가 엄청나거든요. 뭐 AI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론칭하면 그들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퍼진다면 광고를 흔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흔들 필요는 없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제 책에도 그 내용이 있긴 한데 가장 그 메타버스 에코를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오피스 365도 있고 그 다음 메쉬라는 실제 그 AR 영역도 있고 그 아트스페이스 VR이라는 VR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또 게임 관련된 그런 그 블리자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엮게 되면 뭐 어느 순간에는 일하다가 갑자기 우리 저 팀즈로 가자. 팀즈로 갔다가 야 우리 저기 저 마인크래프트로 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것도 예를 들면 디바이스도 선택적으로 쓸 때도 쓰게 되면은 뭐 AR 쓸래, VR 쓸래. 안 쓰면 뭐 마인크래프트 그냥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 책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구슬이 선물이라도 이거를 조합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조합을 어떻게 회사들의 문화가 다 다른데 어쨌든 이게 정말 이제 어셈블리 조합이 된다면 뭐 엄청난 그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듣고 나중에 좀 또 종합을 해주세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는 저기 짧게 원래 한 5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에 분이 뭐 한 20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짧게. 이게 5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사회자님께서 좀 질문 좀 주시고 저는 사실은 앞에 우리 안책임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사실 더 많이 생겼어요. 제가 발표할 내용보다는 저는 뭐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분야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미학적 측면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그 디자인은 좀 다른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MIT인가 뭐 어디 공대에서. 뭐 스탠퍼드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한번 디자인 싱킹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체계로 많이 씁니다.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건데 마인드셋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디자인 싱킹 분야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확장 개념에서 제가 많이 좀 연구하는 대상 이제 산업 혹은 공공의 어떤 영역을
스마트시티나 메타버스로 좀 많이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시티를 하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뭐 큰 계기는 없고요. 네. 뭐 전공을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것도 어떤 있었는데 쪽으로 전공을 하시죠? 뭐 UCT 쪽이나 뭐 스마트시티 쪽 좀 했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연하게 이제 국가과제를 좀 참여하다가 이제 스마트시티 쪽은 뭐 크게 국토부에서 좀 몇 개 지정한 그 공공산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탑다운 방식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챌린지 사업 같은 것도 있고, 스마트시티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한번 참여해 보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 싱킹을 좀 적용해서 제가 이제 의사 체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법정 계획의 스마트 도시기본계획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디자인 싱킹을 적극 활용해서요, 뭐 시민 참여라든지 공무원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같이 본다라든지 서비스를 발굴하는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시티나 메타버스까지 좀 활용해서요, 활용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잠깐 장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주로 말씀 책임님 주신 부분들은 주로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공공이나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스마트시티라든지 아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정의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크게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던 몇 가지 좀 정의적 측면 말씀드리고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는 한 2019년, 뭐 18년 이때부터 제가 시작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되게 모호성이 많았었어요. 주장도 많았고 막 있는데, 최근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란 이제 물리적 공간, 그 현실 세계, 우리 메타버스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 정보통신 기술을 좀 결합해서 우선 좀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해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활동,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경제의 동인에 좀 나아가는데 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을 도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하는 부분들은 산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DX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처럼 도시나 공공에서도 이런 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국토부라든지 과기부나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뭐 기반 생태계를 좀 만든다든가, 많은 인재를 좀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R&D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시티의 하나의 이제 개념, 그다음에 현상, 이제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의 뭐 전국, 그다음에 수출 모델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확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기 좀 그 데이터 관점을 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시티의 정보통신 기술의 총합은 저는 데이터를 잘 수집, 저장, 활용해서 실제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기여하고, 그런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관련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뭐 스타트업도 창출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창출에도 도움되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단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보는 게 전 메타버스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잘 교차하고, 거기 그 현실 세계 외에 가상 세계에서도 이 똑같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산업이 뭐 경제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저는 이제 이 서비스단에서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영역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서비스단이 스마트시티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도 요새 많이 제공되는 부분, 이렇게 제한이 되고 제공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쪽이 또 많이 좀 제한되고 있고, 이제 또 뭐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티가 우선이냐 메타버스가 우선이냐 이걸 떠나서 스마트시티는
약간 이 인프라적 측면, 그 데이터가 생성돼서 이 서비스 단까지 전달되는 몇 가지 이 문제라든지 경제 동의라든지 이런 거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는 거,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는 구체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UX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메타버스 영역으로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오늘 우리 주제 발표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앞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그냥 미래가족재단에서 얘기한 2007년도 자료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면 증강현실 부분, 아까 그 홀로렌즈 2 영역이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이제 캐릭터라든지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증강현실 쪽에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VR은 이제 세상에 없는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영역. 근데 제가 좀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트윈 쪽, 미러 가상, 거울 세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복제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자원 분배라든지 그다음 효율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요새 이제 디지털 트윈 쪽까지 확장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쪽, 요새 아까 아바타 쪽 많이 활용해서 현실에 이제 뭐 요새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 영역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스마트시티에서 많이 쓰고 있고 메타버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좀 융합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디지털 트윈에 갑자기 뭐 라이프 로깅이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아바타가 들어오고, 또 증강현실에 또 디지털 트윈을 써서 뭐 하는 기술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도 제가 몇 개 오늘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현실 세계 외에도 가상 세계에 잘 쓸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현실적인 KPI 성과는 결국 이제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도 뭐 거래 모델을 통해서 뭐 금전적인 뭐 가상 경제라든지 뭐 NFT 거래를 통해 갖고 뭐 문화적 활동 등등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둘 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결국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거래 모델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혹은 공공회사의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 인프라라든지 그 도시라든지 산업에서의 어떤 연계성,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 역할이 스마트시티라든지 메타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 좀 긴데요. 이제 특히 이제 공공에서는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제 그 도시화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서는 도시화율을 많이 얘기하는데, 도시화율을 많이 얘기할 때 인구 밀도라든지 경제적 활동하게 되면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평등 요소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측면을 아까 이제 국토부가 얘기한 거고, 결국은 도시 경쟁력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도시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더 빠르고 쉽고 똑똑하게 도시의 어떤 자원 분배라든지 효율성을 하는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시티라든지 메타버스도 만약에 영역이 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약간 좀 서로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의 연장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는 것보다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주시면 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인천에서 이제 메타버스 총괄 기획자로서 이렇게 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도 이제는 어떻게 이제 공공에서 서비스로 이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이제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인천시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제 수요자나 사용자 중심, 시민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 혁신이나 이제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축적된 자원이라든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바닷길, 하늘길이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축적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가 유시티도 굉장히 빨리한 도시고, 근데 스마트시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거기 더 나아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확장해서
이런 축적된 자원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공급자에서 수요자를 넘어서 글로벌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수요자를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항만이라든지 항공에서 오는 다양한 글로벌 시민도 하나의 수요자로 보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인천시 같은 데가 이제 글로벌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앞에 많이 주셨는데요. 인천시는 아까 얘기했던 AR, VR,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이제 범위 중에 여러 가지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러월드 쪽,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결국 추기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공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사례들은 잘 아시겠지만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공공에서 서비스 좋은데요. 아마 그 인천시가 이제 GIS 플랫폼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이 저기 있는 대로 결국 사용자, 도시, 그다음에 서비스 구조가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 이 수단이 결국은 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이나 놀이, 문화, 심의, 도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도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의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느냐 메타버스도 그렇고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그렇게 연장선에서 좀 보고 이렇게 좀 잠깐 오늘 주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범위가 굉장히 광대해가지고 저도 이제 저는 유비쿼터서부터 이제 계속 디지털 트윈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해오는데 이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거가 혼자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식을 교환하면서 그게 자연스러운데 맞습니다. 한국은 그냥 하나 결정이 되면 그게 계속 안 변하고 안 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픽스된 좀 다이나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두 분 얘기한 거 보면은 약간 좀 안챙이면 휴먼 센트릭한 메타버스 비전 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스페이스까지.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어떤 걸 다 메타버스를 규정한다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면도 있고 저쪽 면도 다 있고 그래서 서로 오늘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내 삶의 메타버스는 어느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즐겨야 되나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다양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사실은 현실이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한다면 현실에서 잘 결정하자라는 거고, 약간 메타버스는 그거 현실이랑 이제 앞으로는 현실이랑 가상이랑 그 경계가 없어. 기회가 있는 거야. 내가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가상에서 내가 더 그걸 커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책만 읽으면 그 책이라는 거가 그 사람이 몇 년을 노력하고 평생을 노력한 그 에센스지 않습니까? 그걸 몇만 원만 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 같은 것만 이렇게 단편적인 뉴스보다는 이런 걸 듣고 또 강의 같은 걸 쫓아다니면서 들으면은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굉장히 많은 걸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감동이 오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러면 며칠까지 작년인가
뭐 무슨 버스냐, 뭐 버스를 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최성곤 교수님도 이제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앞서 그 안무정 책임하고 그 우리 김태현 교수님께서 그 이론적인 부분도 아주 치밀하게 짚어주셔서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이 아니라 산업 디자인의 입장에서 또 3D 프린팅이나 AI 디자인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들을 아주 짧게 네, 한번 말씀드리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가상의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저것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3D 프린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 그 안무정 책임님께서도 브릿지 역할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문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보면은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 브릿지 역할이 과연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브릿지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의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나 트렌드 개념으로 해석하면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참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고 브릿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에 있는 것들이 가상에서만 있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보고 이러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소비층은 저기에 대한 어떤 강한 끌림을 적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10년 있으면 다 될 것이다도 있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 아직도 많은 세대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러면 저 가상을 반대로 현실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는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면 그 브릿지의 부담감을 좀 덜고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잦아지면서 가상으로 가는 힘들이 조금씩 트이는 역할을 분명히 확장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저 그림이 네. 의미하는 게 사람인가요? 네, 사람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이미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차는 저는 디자인 쪽에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메타버스의 연속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동안 우리는 가상으로 디지털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금융체계에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기도 하고 문명이 고도화되는 요인도 됐지만 이제 정말 메타버스는 우리가 꿈꾸는 정말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산업 디자이너로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때는 어떤 디자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패션과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예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오브젝트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 3D 프린터를 뽑았어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게 하나의 브릿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유입되는 오가는 그런 브릿지, 진정한 브릿지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약간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좀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패브릭&트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지금 의상을 저렇게 가상 패션이죠. 메타버스에서 팔릴 수 있는 오브젝트가 됐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패션쇼에서 실제 캣워크를 하고 물리적인 상품만 팔리던 시대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거래선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이때다. 네, 뭐 내가 꼭 물건을 만들어야 해서 스티칭해서 꿰매야 되는가?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자연스러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정말 패션 디자인을 공부 안 했더라도
모델링하는 스킬만 가지고도 또는 매핑을 할 수 있는 스픽만 가지고도 상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메타버스의 새로운 기회다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추적을 하는 결과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디지털 모델링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패션 쪽에서도 다양한 액세서리라든가 저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고도 싶어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수년 전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류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곳으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 실제 이제 물리적인 옷들은 그 연간 한 10억 벌 정도가 만들어져요. 아니 1000억 벌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중에서 300억 벌 정도가 폐기돼요. 그렇죠. 자, 그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도 매우 중요한 걸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폐기되는 양이 많은 것은 과잉 생산이라는 것이고, 또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은 인스턴트한 문화가 SNS 같이 인스타에 올려서 그날 옷 입은 건 안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패스트 패션 때문에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 그 몸을 스캔해서 보내주면은 실제 저기에 맞는 다양한 옷들을 아주 저렴한 값에 가상에서 사서 SNS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옷처럼. 그럼요. 사진으로만 나오면 그렇죠. 되는 거기에다가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이나 피부색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도 유튜브라는 공간이나 다른 가상 공간에서 셀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것이다. 근데 이제 디스트럭티브처럼 네. 옷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또 타격이 될 수도 그 있지 업체들도 이제 대량 가상, 아까 뭐 게더타운 같은 곳에서도 자기 패션 캐독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실제 만들지 않았지만 그 브랜드 가치만 가지고도 그 가격의 디지털 이미지를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죠. 손해본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줄어들 것이고, 셀럽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옷을 사고 또 남는 것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폐기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런 가상 패션은 그 환경에 대한 일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낮춰주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준 역할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상들을 내가 원하는 체형을 주고 그쪽에서 배송을 해주고 디지털로 언제든지 내가 입혀볼 수 있고 SNS에 나를 노출시킨다면 더 드라마틱한 자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리퍼블리크라고 해서 실제 얼굴 있죠. 실제 이제 내 얼굴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상 패션을 입혀서 약간의 다른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뭐 부츠부터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도 살 수 있는 옷들이 수두룩해서, 그런데 비싼 거죠, 가상 패션 치고. 그죠? 그러나 그 가치를 할 만큼 다양한 다른 소스들이 같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발도 가상의 신발이 팔리는 시대.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거를 만약에 진짜 신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이 과연 가능하게 해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요. 적층 제조인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적층 제조는 대부분 3D 프린팅이니까 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가 제대로 두께를 가진 솔리드만 돼 있으면 저걸 뽑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걸 신지 못하더라도 또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은 반대로 또 증가할 수 있어요. 거꾸로 상품화가 되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기 일반 신발로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천으로. 가상과 현실이 복합된 새로운 인플루언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발 뭐 400켤레씩 모으고 막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테는 살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예. 그리고 그분들도 또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또 NFT로 인증을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가 컨텐츠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저게 나이키나 이런 스포츠 그럼요. 쪽에도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아마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거나 뭐 할 그렇죠. 준비는 하겠네요. 네. 대단하네요. 이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에서 과연 메타버스의 가구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 가치를 보여줄까? 보시면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구 같지는 않죠.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실제 이 가구들은 가상에서는 이런 모션으로 팔립니다. 가구가. 저거를 내가 가상 공간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는 그러면은 상품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저걸 보고 진짜 내 공간에 현실적인 공간에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하지만 그렇죠.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거꾸로 요청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가상 공간에 있던 이미지 자체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보고 나 저거 실제 주문해다. 그 주문에 의해서 저렇게 만들기 어려웠던 불가능한 의자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것도 가상 공간이고 실제 만든 제품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현실화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적층 제조는 어떤 영상이든지 공구 간섭을 받지 않으니 디지털 데이터라면 메타버스에 있는 가상 이미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미 이제 이런 다양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모델링이 가능한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고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제너레티브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 저런 그 다양한 비주얼 스크립트 언어들을 사용해서 현실화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투입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실제 제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링 데이터였는데 이것이 자라나요. 그 과정을 탁 멈춘 다음에 출력을 해서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얼리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엔 그냥 상상 속에 이미지에 불과했지만 이제 조각 개념도 저렇게 완전한 개념이 되죠. 저거를 가상에 있는 것이 이제 현실로 오고 현실에 있는 것도 가상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조각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형으로는 불가능한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상 세계에선 저렇게 어떤 형상적으로 접근이 되지만 아주 기능적인 이제 샌들로서 요거는 이제 크록스 잘 아시잖아요. 예, 편한 샌들 만드는. 그래서 저희 유니바디로 바로 그 TPU로 출력을 해서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거기서 그냥 단순히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액체로 실제 TPU를 사용해서 저렇게 이제 신발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디자인은 뭐 당연히 가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산업디자인과에서도 인공지능 디자인을 접목하는 일들이 시각 분야, 패션 분야, 그 다음에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고 과를 신설해야 되는가 만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카르텔이나 이런 의자들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나온 오브젝트들은 사실은 금형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형상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D 프린팅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3D 프린팅 기술은 이제 금형 시대에서 무금형 시대를 열었거든요. 금형이 없이 디지털 데이터를 현실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를 열어주고 3D 프린팅은 가상 세계 오브젝트를 현실화시켜주는 열쇠이고 브릿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의 다양성은 지금보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국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새로운 소비층이 생길 것이고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 또 환경 문제까지 어느 정도 대안을 줄 수 있는 제품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보고 봤을 때는 저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현실의 리얼월드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교감하는 시대가 당분간은 지속돼야 될 것이고 그 후에 메타버스 세상이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디자인 비즈니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메타버스 책도 사보고 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색다르네요. 하여튼 이 모든 사상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 3D 프린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제품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 부품 하나를 그 최초의 회사가 이제 어떤 부품을 한 개만 주문해도 우리는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시작한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도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데 이걸 쏴서 뭐 다시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윈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뜯어보고서 그걸 이게 뭐가 고장난지 하기 위해서 트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소프트웨어 코딩을 뭐 포트라인이나 이런 거 코딩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게임 만들고 이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상상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코리아 그래픽 2022 프리뷰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좀 즐기고 상상력을 가지고 또 이게 어떤 하나로 규착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발산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뭐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건 메타버스야, 이건 메타버스가 아니야, 이거를 논쟁보다는 네. 새로운 세상을 멋있게 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몇 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나요? 예, 질문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개정판 때는 저 3D 프린팅을 네. 그 블랙홀에도 넣겠습니다. 꼭 한번 예, 네. 왜냐하면 그 퍼즐 하나만 맞춰주시면 네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질문부터 하나 한 4개 정도만 받을까요? 3D 프린팅 기술을 메타버스로 적용하는 경우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우선은 그 3D 프린팅 기술은 그 디지털 데이터가 완벽했을 때만 구현이 되는데요. 실제 가상에서 움직이는 파일 포맷들이 3D 프린팅으로 바로 연결되기에는 이제 중간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중간에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현재까지는 3D 프린팅에 대한 그 출력에 대한 이런 문제는 디지털 데이터가 완벽하면 문제는 없다. 대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매핑 데이터인지 또 그게 진짜 그 프린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그 오브젝트인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갖고서 무슨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도 뭐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괜찮을 것 같고, 양정수님이 DX의 메타버스와 AI 결합이 기업의 산업별 비즈니스 적용에 가장 고려할 점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저거는 그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드려도 될까요? 저거는 사실상 그 아까 그 DX에 보게 되면 이제 조직이 있고 기술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스하고 AI 자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그 실행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직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거는 사실상 그 기업에서 이제 AI 전담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또 연장으로 해서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도 같이 스튜디오를 만든다거나 거기에 이제 디자인 싱킹도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실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뭐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뭐 처음에 문제 디파인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프로타입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정리 드리자면 이 AI는 그 실제 이제 기업에서 가져갈 핵심 영역은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조직에 대한 세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건 뭐 그 공공에 되게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보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일로스하게 해요. 그럼 뭐 A팀, B팀, C팀, 뭐 D팀이 있는데 A팀은 되게 잘해요. 거기에 정말 아주 선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B팀은 이제 시작해야 되고 C팀은 시작도 안 했고 근데 A팀이 잘 가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 널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널리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KM 시스템,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 사람의 그 조직 세팅,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와이어나 이런 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착이 못했는데 왜냐하면 IT 시스템으로만 하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도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면 뭐 상품도 주고 엄청나게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어요 이게. 이게 문화를 못 만들었다 그럴까 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부밍하는 그 자체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약점이 꾸준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꾸준하지 않으면 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분씩한테 그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셨었는데 지금도 디자인 싱킹의 강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에 글 쓴 거 중에 이제 디자인 싱킹, 뭐 시스템 싱킹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디자인 싱킹도 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디자인 싱킹은 약간 좀 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어떤 걸 갖다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는 거고 그 시스템 싱킹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 싱킹은 약간 좀 창조력 쪽에 많이 하는 거고 시스템 싱킹은 요구사항이 다 나왔어. 이걸 그 시간과 그 성능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춰서 주로 무기 만들 때 주로 그런 걸 하거든요. 무기. 왜냐면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그 뭐 몇 회까지 만들어내는 기간도 나왔어.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 이상으로다가 코스트를 만들어 이렇게도 나온 거야.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디자인 싱킹 같은 거는 조금 자유롭죠. 그리고 조직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어떤 작은 팀들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내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내가 뭐 배우거나 어떻게 캐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어떤 조언을 하실지를
끝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오늘 질문을 끝나려고 합니다.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디자인 싱킹은 아까 얘기하신 그런 것도 맞는데 저는 이제 좀 학자라든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요. 저는 디자인 싱킹은 결국은 맨 앞에 그냥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사람 중심인 가장 진정한 사람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진짜 문제를 찾아서 사실은 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거나 혁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거의 가장 핵심은 그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데이빗 켈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인간 중심의 생각 중에 그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 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아까 애절한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그 준비에 대한 부분만 된다면 그리고 또 디자인 싱킹에서 그 가장 그런 마인드셋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옆에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그걸 꼭 해보겠다. 네. 자신감이 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꼭 학교나 어떤 산업이나 어떤 뭐 학원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그 창조 자신감을 마인드셋을 잘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언제든지 디자인 싱킹 뭐 요새 클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라든지 자료 뭐 이런 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뒤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제가 좀 감명받았는데 안책임 꾸준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하다 말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들이 다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돼서 나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뭐 요새 이게 뜰 거야 뭐 이래서 거기에 발 담그고 또 여기 뭐 하면은 또 거기 가고 맞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후에서부터 꾸준히 자기 분야에 여기 지금 이분들 멘토가 하신 분들을 말들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사를 또 하나 둘 셋 인사하시죠.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